남편이 갑자기 지금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걸어서 병원 가세요. 40도가 넘는 더위에 멍한 상태인데도 옆에서 운전하던 남편에게 물었다. 지금은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는데 열이 나서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나는 중간에 있었다.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역겨운 표정을 지은 게 사실이다. 내가 전화하면 그냥 열이 나니까 짜증난다. 구급차 호출을 무단으로 취소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동안 차를 주차해두었던 남편은 밖으로 돌아서 여자석 문을 열었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나는 약한 손으로 필사적으로 여자석에 매달린다. 나는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내 몸을 차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는 콧방귀를 뀌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병원은 1시쯤이다.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거야. 도와달라고 해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사라졌다. 차가 멀어지면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춰서 다시 오세요. 일어설 힘조차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흐느껴 울며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올해 40세가 되는 주부 나오코입니다. 그녀는 지방도시의 한 집에서 남편 다이스케, 16세 아들, 유아와 함께 살고 있다. 친구 소개로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공개 페스티벌을 시작할 당시 다이스케가 더 승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저는 늘 이 사람의 그런 야망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게 사실이에요. 나는 크고 유명한 회사에 근무하며 상당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런 시절은 멈췄습니다. 변하고 있었어요. 우선 다이스케는 육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대한 욕망도 나 자신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유치원 수업을 관찰하기 위해 쉬는 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셋은 가족 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이스케가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유아와 다이스케는 이제 가족으로서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는 일에 지쳤다며 내가 그와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다이스케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람입니다. 다이스케의 큰 입은 개선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허세였습니다. 결혼 내가 전에 말했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더 승진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말이었다. 실제로 다이스케는 평범한 남자들에 비하면 상류층 세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다. 아직 많이 앞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꼭 승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더 어느 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이스케를 축구부의 아침 연습에 보내고 다이스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때 다이스케는 침실에서 거실로 와서 테이블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바라보았다. 메뉴는 항상 길거리에서 사온 나토와 흰쌀밥, 그리고 구운 연어와 된장국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의자에 앉아 먼저 맛을 봤다. 나는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다가 나는 눈을 찌푸리며 뭔가 잘못됐어라고 중얼거렸다. 평소처럼 똑같은 된장국인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맛을 보니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다이스케는 된장국 한 그릇을 대충 놓고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부터 다이스케는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점심으로 받은 도시락이 너무 형편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저녁을 먹었다. 내 아이에게 그런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의 불만은 요리뿐만 아니라 세탁, 청소에 대해서도 시작됐다. 베란다에 말리려고 널어놓은 빨래의 주름을 펴달라고 하더군요. 창문을 만져보며 먼지가 너무 많다고 말하고 평소대로 집안일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내가 집안일을 불평하면 다른 여자들이 집안일을 더 잘한다.
자신을 나 같은 사람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불멸성이 있었다. 최근 다른 여자들이 집안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처럼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런 문군의 요구 후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가거나 서재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전화통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증거를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이스케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이 다운된 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다이스케가 가게를 담당하고 있더군요. 자유로워질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을 붙잡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생활에 대해 강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반응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느 날 밤 늦게 잠에서 깨어나 불편함을 느꼈고 고열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스케와 침실을 같이 쓰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을 하고 있었다. 계속 부탁드려요. 다이스케는 조금 꺼려했지만 결국 내 주장에 굴복하는 듯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내일도 일이 있으니 내 자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운전석에서. 다이스케는 나는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며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비에 머리를 기댔다. 난 그래도 계속 들었어. 집을 떠난 지 5분 만에 다이스케는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다이스케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은 뒤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일하러 가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병원까지 걸어가는 것뿐이다. 밤늦게까지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의심하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일하러 가자. 병원에 가셔도 되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신 후에 하세요. 차로 운전했다면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텐데 이 상태로 폭우를 맞으며 병원까지 걸어가야 했다. 불가능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조수석에 매달렸지만 다이스케는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았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전벨트를 풀더니 내 어깨를 잡았다. 빨리 차에서 내리세요. 그 말과 함께 다이스케는 내 몸을 차 밖으로 내던지듯 끌어당겼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너무 강해서 결국 무릎과 손바닥으로 기댈 정도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아. 아프지 않아요라고 다이스케에게 말했지만 다이스케는 콧방귀를 끼며 운전석에 앉았다. 나는 돌아오자마자 도망쳤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추진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밤에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다이스케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들어 올려진 채로 남아있다. 나는 병원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방법의 정의에 따라 병원을 목표로 삼았다. 다이스케는 갈 예정이었던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병원 직원은 나는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다른 환자도 있을 테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병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중에 길을 잃어 잠시 쉬어야 했지만 집을 나서는 동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떠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차로 1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목표그러던 중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멈춰서 의식을 버렸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 적수가 나에게 그것이 약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들의 목소리다. 엄마. 괜찮아요? 토모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괜찮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토모지가 왜 여기에? 그런 의문이 드는 나에게 토모지는 살짝 웃으며 일어섰다. 그는 내가 앉는 것을 도와주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다이스케가 내 앞에 낮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지친 것 같아 더욱이 그녀의 몸은 미소를 짓고 젖어있고 늘 단단히 묶고 있는 머리카락은 폭풍 우에 휘말린다. 엉망인 것 같아. 그러다가 왠지 다이스케의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봐, 엄마한테 뭐라도 말해야 해. 토모지가 다이스케에게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자
다이스케의 몸이 떨리고 얼굴이 떨어졌다. 제기 얼굴은 가늘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끔찍하다.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토모지는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돌아보며 나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나를 차에서 끌어낸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자 토모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다. 토모지는 다이스케에게 돌아오면 내 행방을 물어본 것 같은데 다이스케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토모지는 여전히 나를 빗속에 남겨두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것 같다. 진정한 남자 다이스케는 토모지가 아버지보다 체격이 더 좋기 때문에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한참 말다툼을 한 끝에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간다. 우정은 나의 안전이다. 데이수키는 토마지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병원에 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안한 것 같은데 다이스케는 내일 할 일이 있다며 거절한다. 다이스케는 깨진 우정을 붙잡을 수 있을까? 카리병원까지 걸어가라고 하면서 더욱 공격할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장어의 기세에 다시 겁을 먹고 크로스바이크를 탄 토모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조깅을 해서 병원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보통 자동차로 통근한다. 운동을 싫어하는 다이스케에게는 꽤 좋은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가 너무 지치고 지친 것도 당연합니다. 토마지는 설명을 마친 후에 사실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이런 사람은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놔뒀기 때문이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친구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고 그 후 한동안은 그 사이에 나와 다이스케는 냉전 상태에 빠졌다. 이혼하고 싶었는데 돈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주부인데 방금 이혼했어요.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고열이 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선 전화가 울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다이스케 부인 맞죠? 내 이름은 부하 아케미입니다. 아, 응. 그런데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케미라고 하는 여자는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다이스케와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럼 나랑 빨리 헤어져 줄래? 알고 보니 아케미는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결국 이전에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혼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다. 제가 바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감정입니다. 그런 남자를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나는 그가 나를 모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겨드랑이를 꽉 잡았지만 아케미는 기쁜 목소리를 냈다. 그것은 빠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의사 진료비는 원하는 만큼 내겠습니다. 주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이스케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걸 이용해서 다이스케에게 이혼을 강요해야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놀랐다. 오늘은 피곤했지만 금방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어요. 즉시 두 사람의 러브러브 사진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많은 증거가 전송되었습니다. 사랑을 약속하는 메시지의 사진 및 스크린샷 등. 그것은 내가 그랬다는 충분한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토모지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술을 마시고 있는 다이스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 다이스케는 방금 TV를 계속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짜증나네요. 그래서 TV를 끄고 테이블을 두들겼어요. 다이스케는 화를 내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그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찔렀다. 케타이혼 소송입니다. 다이스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나랑 이혼해줘. 너한테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일 잘하는 여자가 또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찌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무엇.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상시에 너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 난 아버지다운 짓을 한 적도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로 돈에 관심이 있다면 자녀 양육비는 넉넉합니다. 그는 지불할 것이다. 다이스케는 나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듯 고개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흐느꼈다. 6개월 후 다이스케와 나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미혼 시 재산 분할, 부정행위에 대한 의료비, 긴급 자녀양육비 등을 요구합니다. 추국에다가 부정행위 파트너인 아케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의사수당도 청구했다. 일시금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을 전학시켜야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다이스케와 아케미는 동성관계를 시작한 것 같지만 둘 다 일로 바쁘다, 서로 집안일을 강요하다 계속되는 다툼. 어쩌면 아케미와 바람을 피운 사람은 집안일을 모두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이스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걸 빼앗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라는 다이스케가 다이스케였으니 이제 그의 본성을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이스케와 아케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진료비는 모두 일시불로 지급됐다. 둘 다 하늘에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바는 이 별거 아닌데 저는 다이스케와 이혼한 후 생활이 더욱 밝아졌고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처음으로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듯하다.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